네, 정한기입니다. 대한민국 창군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11월 5만 명으로 출발을 해서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시까지 약 70만 대군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군사력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군은 과연 언제 어떻게 창설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식민지기 강복군에서 찾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1940년 9월 강복군 총사령부의 창설과 그 핵심으로 활동했던 유동열, 송호성, 이범석 같은 사람들을 국군 창설의 주역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한국군 내부에서조차 국군의 뿌리를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이라고까지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건국사 논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는 그런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반공국가의 물리력이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은 이상의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은 과연 타당성을 갖는지 이 의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940년 9월 19일 임시정부 예하 강복군 사령부는 중국 중경에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설 요원은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을 시장으로 참모장 이범석, 총무처장 최용덕 등 총 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후 강복군은 중국군 애송 문제, 임시정부의 관여 문제, 강복군의 그 활동 영역 제한 문제 등 이른바 한국 강복군 국외 행동 준숙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당 정부 예하의 중국 군사위원회와 대립 갈등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강복군은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본격적인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1년 11월 19일 임시정부는 중국 군사위원회 요구를 전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청천 총사령관을 제외한 참모장, 정훈처장, 총무처장 등과 같은 이 주요 부서는 중국 군사위원회가 파견한 중국인 장교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론 강복군의 계급과 복장은 물론이고 명령과 조직체계까지도 중국군화해야 했습니다. 강복군의 급료도 마찬가지 중국 정부가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강복군은 자체적인 병력 확보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2년 5월에 이르러서야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기관으로 제1지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범석의 제2지대와 김학규의 제3지대는 1944년 말 일본군을 탈영한 학도지원병을 근간으로 편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복군은 장개석 군대의 일부였고 무림한 군대의 불가한 상황에서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11월 당시 미 군정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5만 명 수준의 국방군 창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2만 5천 명 수준의 경찰 예비대 창설이라는 뱀부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6년 1월 미 군정은 제1년대 A중대를 시작으로 전주, 이리, 강주 등지에 9개 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947년 9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게 되면서 이 경비대 창설과 함께 5만 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7년 12월에 3개 여단이 창설했고, 그리고 49년 2월 이후에 4개 사단과 2개 여단이 새롭게 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병사를 중심으로 미 군정이 창설한 치안 경비대였습니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 경비대에 대한 지휘권 이양을 협약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이 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완전 철수를 완료한 것은 1949년 6월이었습니다. 따라서 1948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국군 조직법을 공포해서 국군 창설을 선포했습니다만 이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는 49년 6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까지 이 국군 병력은 5만 명 수준이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9만 5천 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발발 당시까지 국군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해서, 즉 지원병제를 실시해서 병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편제도 8개 사단에 5개 여단 체제였고 주로 미군이 남긴 무기와 장비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군 수뇌부의 군사 경력도 식민지기의 일본군 혹은 이제 만주군 대위에서 소령 출신이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 부대를 지휘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은 일국의 정규군이었지만 여러 불비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관련해서 1946년 8월 춘천에 소재하는 제8년대 창설을 시작으로 1981년까지 미 8군사령관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던 짐 하우스만에 따르게 되면은 1950년 한국전쟁 개정 당시까지도 한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이 불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는 수군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국군 내부에서조차도 아직 반공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조건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까지도 국군은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한국군은 이 북한군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적 개념의 정립과 함께 징병제를 실시해서 조직적인 군사동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8월부터 53년 6월까지 10개 사단이 신설되었고 병력 규모도 약 7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51년 휴전협정 개시 이후 한국군의 아버지라고도 해자되는 이 벤플리트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군 증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세 능력을 구비한 정규군으로서 한국군은 탈바꿈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군의 수뇌부는 물론이거니와 일선 고급 지휘관까지도 미국 군사학교 유학을 통해서 효율적인 군사력 운영과 지휘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의 군대이자 북한군을 적으로 간주하는 오늘날의 어떤 반공군대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한국군 창설을 주도했던 육군 장교단의 양성과 그 출신 성분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군정기, 건국기, 한국전쟁기에 걸쳐서 이 한국군의 초급 장교 양성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945년 12월부터서 53년 7월까지 약 한 3만 3천 명의 장교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이 양성된 장교들 가운데 현지 임관과 육군 보병학교 출신이 상당히 높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군정기, 건국기,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장교 양성은 군사영어학교, 경비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종합학교 등등을 거쳐서 학교에 3만 3,036명을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장교의 84.6%는 주로 한국전쟁기에 집중적으로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46년 1월 14일 이 군사영어학교 60명을 대상으로 미국식 군사교육이 개시되었는데, 이게 바로 한국군 창설의 첫걸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110명의 장교단은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 한국군의 수뇌부를 형성했습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의 그 출신은 일본군이 87명, 만주군이 21명, 기타 2명이었습니다. 군사영어학교는 육군대장 8명을 시작으로 총 78명의 장성급을 배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국군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참모총장 경력자는 이응준을 비롯해서 13명이었고, 합참의장은 정일권 등을 비롯해서 7명이었습니다.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주로 연대장급 지휘관이었고, 그래서 최일선 부대를 지휘하면서 파격적인 진급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53년까지 국군 창설을 주도했던 한국군의 수뇌부와 고급 지휘관 대부분은 이렇게 만주군과 일본군 경력을 갖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식민지기의 육군 특별지원병, 즉 바꿔 말하게 되면 2등병으로, 일반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이 군사 경력자는 1943년부터 53년까지 이 군사영어학교를 비롯한 여러 정규 군사학교를 거쳐 한국군 잠교로 임관했습니다. 표 3은 바로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장성진급자의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영어학교를 비롯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장성진급자는 총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5명이 전부는 아니었고요. 이 외에도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한국전쟁기 비정규 현지 임관의 형식으로 초급장교에 임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 4는 한국전쟁기 현지 임관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보병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병과에 걸쳐서 총 4,935명이 이 현지 임관을 했습니다. 이 현지 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장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서 하사관급 병사들을 육군 장교로, 즉 육군 소위로 임관시키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총 4,935명이 현지 임관을 했는데, 이들의 주요 계급은 주로 1등 상사, 특무 상사 등으로
주로 실병 지휘 능력과 풍부한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현지 임관자들은 낙동강 방어전과 북진작전, 그리고 53년의 고지탈환전에서 발군의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기 일본군 출신 군사 경력자들의 활약입니다. 이들은 식민지기에 일본군 복무를 거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사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이들의 군사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역사적인 무대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전쟁기 주한미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몸소 체험했던 해럴드 노블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입니다. 노블에 따르게 되면은 한국군이 병력과 화력의 절대적인 열사에도 불구하고 48시간에 걸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군의 화력을 압도하는 미군마저도 6.25 전쟁 초기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또한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블은 48시간을 지켜낸 한국군의 어떤 그런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블의 증언은 한국전쟁기 한국군이 결코 유엔군의 들러리도 아니었지만 북한군과 중공군의 어떤 그런 기만과 반칙에 몰아나는 희생양도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한국군은 조국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현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창설과 성장은 식민지기 육군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 학도지원병, 육군특별지원병 등 인적 유산을 계승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강복군의 창설과 공산당 계열의 의열단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냈던 한국군의 희생과 헌신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일입니다. 강복군과 의열단의 적은 일본군이었지만 한국군의 그것은 북한군이었습니다. 장군기 강복군 경력자들의 활동은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정치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들 강복군 출신자들은 똑바로 된 그런 군사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실전 경험도 전무했던 빈껍데기 군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은 해방 이후에 올북에서 북한군 남침에 기여했던 북한군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더구나 장군기 한국군에서 활동했던 이 강복군 경력자들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곧바로 북한군에 투항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호성인데요. 송호성은 낙동강 전선에 참전을 해서 국군의 항복과 투항만을 종용했던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복군 출신자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 창설의 주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군 혹은 미군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군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한국군의 정체성을 강복군과 의열단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역사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은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일본군 경력의 인적 유산을 계승하고 미군의 군사기술을 학습하면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군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일본의 유산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창설과 발전은 한국인의 역량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야말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이